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디렉시온 아시아 사업개발 전무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화두는 구글의 제미나이죠.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면서 TPU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TPU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독점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월가에 따르면요.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85%에서 75%로 내년도에는 소폭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무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뭐 상황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TPU랑 GPU의 싸움이잖아요. TPU는 제미나이를 학습시켰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특정 연산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또 전력 효율이 되게 좋다고 해요. 반면에 GPU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엄청 좋고, 웬만한 개발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GPU를 구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케이스들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TPU가 강점을 보이는 그런 특정 분야들을 제외하면은 네. 스피드도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빠르고, 그래서 단기간에 TPU가 GPU 그 생태계를 마켓 셰어를 크게 잡아먹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그 쿠다라는 생태계가 있는데, 저도 뭐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 쿠다라는 생태계 안에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라이브러리가 저장이 돼 있어서 개발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GPU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손을 대지 않고도 라이브러리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엔비디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대신 그 압도적인 마켓 셰어와 그 압도적인 마진율, 지금 70%가 넘는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뭐 미래 추후에 양보를 해야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 같고,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태계는 견고할 것 같아서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엔비디아가 수치로 보면 아직도 주가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PER 네. 수치가 그 포워드 PER 수치로 봤을 때 20대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포워드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그 PEG라는 또 수치가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보통 1 아래로 내려가면 저평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0.8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 평균이 한 1.3 정도, 그리고 구글이 1.8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로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아직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되게 많고, 시티은행에서도 가장 최근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타겟 프라이스를 270 정도로 잡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180 가까이에 있는데, 근데 물론 시티은행 같은 투자은행들이 이런 타겟 프라이스를 잡을 때 PER 수치를 30 정도로 놓고 계산을 해서 네.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지금 독보적입니다. TPU가 마켓 셰어를 위협할 정도의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구글과 관련된 브로드컴의 주가는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오라클이라든지 AMD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고요. 빅테크 안에서도 주도주가 바뀔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그 TPU, GPU 말고 네.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와 오픈 AI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그 일단 AI가 2022년도 말부터 쭉 AI 산업이 성장해온 그 히스토리를 보면 처음에 엔비디아가 많이 오픈 AI랑 같이 끌고 왔고, 가장 최근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오픈 AI가 뭐 딜을 맺는 주식들마다 폭등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AMD랑 오라클이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품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라클도 그렇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맞았잖아요. 네. CDS도 많이 상승하면서 주가 조정을 많이 맞아서 오픈 AI발 그 거품이 조금 이제 사그라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AMD도 최근에 조정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오픈 AI가 약간 어음내는 식으로
지금 뭐 GPU 쓸게,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서비스 쓸게, 그 대신 나중에 돈 벌면 내가 돈 벌면 돌려줄게. 약간 이런 식의 딜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가 지금 제미나이가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가면서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좀 구글과 관련된 구글의 어떤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TPU와 관련된 그런 딜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들이 또 좀 폭등을 하거나 많이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의 제미나이 그러니까 TPU와 관련된 회사의 아웃퍼폼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구글 간의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경쟁이 심화가 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AI 일단 산업 전체로 네. 보면은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뭐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에도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몇 달 전에 미국 인구조사국이랑 골드만삭스가 같이 리서치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AI 서비스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퍼센티지가 한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몇 달 지났으니까 뭐 10% 초반대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AI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고 그리고 AI 관련된 서비스들의 종류도 훨씬 많아지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위주지만 나중에 현물,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현물 쪽으로 좀 더 AI 기술이 발전이 돼서 나오게 되면 뭐 다른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장성에는 별로 그 의심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이나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고 MSCI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들이 뭐 캐피탈 컨트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PER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들이 엄청나게 폭등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더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4배가 폭등했잖아요, 올해. 네. 그렇게까지 가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HBM 사업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다 살펴봤을 때 AI 버블로는 기우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매출 채권이 증가했고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오라클의 CDS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부담 요인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델 실적을 살펴보면요. AI 서버 주문이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네. AI가 그 예전에 한두 달 전에 방송에 나갔을 때도 네. 거품론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오픈 AI발 그 딜들 그 오라클이랑 AMD 딜들 그런 것들은 조금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 주식들이 많이 조정이 됐으니까 거품이 좀 거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I 버블을 조장했던 것 중에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캐펙스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현금 흐름보다 그 가용 가능한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를 더 많이 쓰면서 그거에 대한 좀 위험론이 부각이 됐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또 오라클이랑 네. 메타가 엮여 있는데 메타도 몇 주 전에 주식이 한번 크게 조정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에도 그 인플로우가 엄청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캐펙스 이슈도 메타랑 오라클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다 현금 흐름 아래쪽으로 캐펙스를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문제가 됐었던 기업들은 주가 조정을 당했고 그래서 별로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2026년도를 보면은 이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캐펙스를 현금 흐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그 캐펙스를 많이 쓰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 다 합쳐가지고 한 160조, 170조 정도의 규모로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그 단기로 현금을 좀 빨리 급하게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 이자율, 그 스프레드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채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이자율이 지금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매크로 이슈는 미국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랑 이번 주랑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또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리 동결 시나리오가 우세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 배경에는 당연히 고용 둔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던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미국 고용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 시장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엄청 나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최근에 고용 관련된 지표가 조금 흔들리긴 했었는데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완전 고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아직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고용이 그 경제 불안을 야기를 하려면 이 고용 불안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경기 둔화가 왔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 주식시장에. 근데 아직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표시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수치들도 뭐 소비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단기적으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 급격하게 가파르게 둔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소비가 뭐 소비 위축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소비가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고용 둔화와 함께 소비 둔화 그리고 관세 우려는 여전히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지금 보니까 3분기 실적을 보면 S&P 기업 중 85%가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는 좋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네, 3분기 근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다라는 얘기랑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다라는 얘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프라이즈는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수치를 넘어가면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근데 3분기에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잡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근데 그거를 빗한 거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 좋아서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이 S&P나 나스닥 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막 300 몇십 개 정도 기업들이 S&P나 나스닥 그 상승률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0.5%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빅테크들이 많이 끌고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대신 그 전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섹터들, 예를 들면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 헤지 펀드들이 3분기에 가장 많이 오버웨이트한 섹터가 지금 헬스케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들, 네. 그리고 소형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흔들렸었으니까 나스닥 지수를 나스닥 이퀄 웨이 지수가 또 아웃퍼폼하고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소형주나 약간 방어주들 이런 것들도 조금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라고 할 것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그 질문들이랑 마찬가지로 네. 걱정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뭐 AI 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산업 성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나스닥이 살짝 주춤했을 때 뭐 중소형 단이라든지 헬스케어와 같은 방어주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2월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커지고 있는데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그 부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중요한 거는 내년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이벤트가 내년도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됩니다. 지금 차기 유력 후보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연준 통화정책 방향과 함께 12월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12월 금리는 안 내려가면 큰일이고요. 그 현재 저번 주까지만 해도 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30% 아래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83% 정도 되더라고요. 일주일 사이에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그 원인이 이제 고용이 약간 둔화됐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골드만삭스가 12월 금리 인하 기대치를 확 올려놨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게 증시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대로 가다가 만약에 12월에 갑자기 동결 네. 그러면
또 막 나스닥이 2%, 시장에 3% 충격이 네, 크겠죠. 쇼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리지 않는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뭐 그 사이에 또 무슨 이벤트가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보통 연준은 지표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고용이라든가 CPI 다음 지표가 12월 16일, 뭐 17일, 18일 이때쯤에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FOMC 회의는 12월 9일, 1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어떤 계획을 바꿀 만한 그런 요소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무난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년도는 네. 일단 대세는 12월에 한번 내리고 1월에 동결, 3월에 한번 내리고 6월에 한번 내리는 게 현재는 대세이긴 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3번을 내려서 기준금리가 3%에서 한 3.25% 정도로 떨어지는 게 현재 시장의 대세론인 것 같거든요. 뭐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게 대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금리도 내릴 거고 다른 딱히 리스크가 큰 게 없고 지금 막 트럼프는 헬리콥터 머니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관세로 인한 2,000불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도는 최종금리 한 3에서 3.25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의 불안 요인 중에 하나가 단기 자금이 경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주죠. 12월에 QT가 종료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QT 종료가 아니라 QE 재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QT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약간 채권 시장 담보, 그러니까 파생 거래나 뭐 위포 거래나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담보를 많이 쓰는데 담보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그 레포나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 오더북의 깊이도 얕아지고 비드오퍼 스프레드가 넓어지면서 가격이 좀 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QT의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QT를 12월에 지금 종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QT가 종료가 되면은 해소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QE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이 그렇게 경제가 지금 나쁘다라는 지표가 많이 없는데 굳이 QT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투자자 관점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고요. ETF 상품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도 많고 특히나 디렉시온의 속슬 ETF 역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ETF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제 인기가 많아서 저도 관련된 업종에 네.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발 그 해방의 날 4월 초 그때에 저가 매수가 엄청 들어왔었어요. 레버리지 상품들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향후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일이 있으면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을 매매하실 때 복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장기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그 한국금융투자협회랑 같이 교육 자료 하나 녹화를 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12월 달부터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신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봐야 되는 이제 교육 자료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가시면서 공부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TF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김희중 디렉시온 전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